예, 예, 오늘은 2024년 2월 10일 토요일이죠.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어서 오늘이 설날입니다. 저는 그 며칠 전에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서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설에는 내려가지 않았는데요. 또 단아버지가 이제 수원에 계시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중국의 문명사와 일본의 문명사에 발맞추어서 우리 한국의 문명사, 또 다른 말로 조선 문명사를 한번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징검다리를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가 한 7년 정도의 끊임없이 제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이 한국 통일연방모형 세 번째 한국통일연방모형 93번째 설날 특집 세 번째 내용으로서 한국 문명사의 단절된 철학과 사상을 살려내기 위하여 한눈에 들어오는 보살사상인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의미를 설명한다는 요 타이틀로서 지금 현재 설날 특집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역사성의 바탕 위에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철학적으로 공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시성과 공시성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이고,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다는 뜻이고, 부모님이 계셨던 땅과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이끌어 가야 될 것은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히 1년을 보내고 오늘처럼 음력 1월 1일 우리가 예전부터 구정을 세우는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원래는 이제 설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전선에 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뭐 대단한 어떤 독립투사나 애국자는 아닐지어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변을 우리의 형제 부모 국민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날 적는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 나중에 우리의 현재 놓여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우리가 상고사까지는 우리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젊은 학자 대구 서원극의 박민우 선생님이 환단원류사라든지 환단광론이라든지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 태고사의 영역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태고사라는 부분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7년 전에 태고사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여기 태고사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한번 편제를 해보았던 기억이 나고요. 자, 그래서 이 태고사의 재발견은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자연과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과학의 지금 현재 매우 훌륭한 대학자가 저는 자연과학 세상을 이끌고 있는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태고사의 시작은 바로 우주 탄생과 관계되고, 우주 탄생의 나이가 한 138억 년 정도가 되는데, 우주의 탄생이 138억 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탄생은 한 45억 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구의 탄생과 더불어서 생명의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억 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의 탄생이 한 6억 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유류의 탄생이 6억 년 정도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가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는 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시각적은 포유류에게만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물론 파충류에도 눈이 있죠. 예, 파충류에도 눈이 있지만 어쨌든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는 그 역사가 한 6억 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인원 탄생, 우리가 인간과 같이 닮은 사람들이 유인원 탄생이 약 한 200만 년 정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200만 년 정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탄생, 호모사피엔스의 탄생이죠. 그 호모사피엔 탄생이 20만 년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이런 것은 순순히 자연과학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만 년의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에 우리가 10만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각적 언어에서 언어적 사고를 하는 그 종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이 언어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성작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 작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언어적 사고가 중요하고, 이 언어적 사고는 바로 모든 우주 만상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문자화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지각적 언어를 시작한 10만 년이 에서 출발해서 이때부터가 이제 저는 태고사의 재발견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환구문명 학술원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태고사의 시작은 인간의 지각 언어를 시작하고 있는 10만 년부터 출발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시각적 언어를 좀 배제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지각적 언어를 사용한 지 3만 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이죠. 약 3만 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고사의 문명기라고 표현을 하고, 이 태고사의 문명기 때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이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보살사상 이전에도 우리가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양신을 숭배하고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정령신앙으로서 다령다신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존한 시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 중에서 보살사상이 이제 대표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사상을 지금 현대의 그 사상 철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5테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거기에다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사상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소에다가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언어적 사고를 하고 있는 총알을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고사의 문명기 3만 년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뭐 제사문화, 다링다신 사상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철학과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보살 사상이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라진 무대륙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임스 처치워드는 이것을 사라진 무제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한국 문명학술론에서는 이것을 순다대륙, 순다환인 시대라고 말한다. 그 순다대륙, 순다환인 시대 때부터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의 상고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라진 무대륙의 이동이 시작된 것이 약 7만 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정리해보면 지금 이제 74,143년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부터. 그래서 제가 74,143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상고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순다대륙, 순다환인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뭐냐면은 북상에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순다대륙, 순다환인, 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해협을 우리가 순다대륙이라 하는데, 이 순다대륙이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적도 지역이라서 춥지 않다는 뜻이 되겠고, 춥지 않다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해수면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환태평양의 지진고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질적으로 바닷물이 따뜻하고 해수면이 따뜻해서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주 좋았고, 그거를 또 문명을 꽃피우기도 좋았다는 것. 그러나 이 지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좋은 환경에서만 또 오랫동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뭐냐면은 동서남북으로 빠져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고사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순다대륙에 살 때를 상고사 1기, 그 다음에 순다대륙에서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천추환인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보통 우리가 25,000년 정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000년부터 마지막 빙하기 때까지가 이걸 천축환인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천축환인 시대 때가 상고사 2기, 그 다음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난 12,000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농업혁명이 시작되는 30년 동안에 그 시기를 뭐냐면은 개벽기, 광명의 시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광명의 시대라는 것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습기 혁명이라든지 수도를 이용하는 농업혁명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청동기, 철기 혁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만이 되는데, 자, 그래서 농업혁명을 시작하면서 이때부터가 이제 고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사. 자, 농업혁명부터 이때부터가 뭐냐면은 우리가 고대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철기혁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1910년,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까지가 바로 청동기, 철기를 중심으로 농업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에 바로 우리가 고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은 수로를 이용한 농업혁명을 가지고 잉여 농산물이 가능했다는 점. 두 번째는 철기를 이용해서 뭐냐면 정복국가를 이루고 전제왕건국가를 이뤘다는 것. 그리고 무문화에서 무성과 무속으로 구분해서 계급화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고대사의 우리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의 역사가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 그 다음에 삼국시대, 전삼국, 후삼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고대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대사의 짧은 시간에 근대사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현대사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 근대사의 조짐이 바로 아프리카나 서구 유럽, 유라시아, 남북 아메리카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1224년 정도 되고 1274년까지 살았던 분이신데, 토마스 아퀴나 신학대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1215년에 발표되었던 대헌장이 있고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 1484년에서 1546년에 이제 있었던 것이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1546년에 있고요. 칼빈이 뭐냐면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그게 1509년에서 1564년 정도에 있고, 데카르트가 1596년에서 1950년 살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몽테스키에 루소 칸트, 그 다음에 실존주의 막스주의, 막스주의 실존주의, 그 다음에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이런 식으로 뭐냐면 우리가 정치사가 발전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의 내용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근대 철학의 사상과 현대 철학의 그 기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뭐냐면은 이해해야 되는데, 요것을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사회의 모순적인 근본적인 해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데카르트의 사상에서부터 그 다음에 칸트를 거쳐서 우리가 이 막스주의, 그 다음에 실존주의로 넘어오면서 막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질은 인간 주체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주체적인 생각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스주의 자본론을 꼭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일이고요. 그러면 이 막스주의에서 가장 그 한계는 무엇이었느냐 이거죠. 장점은 인간과 사회를 생각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막스주의의 그 장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인간의 주체적 결단과 인간의 주체적 가치 결정과 역사적 결단의 가치 결정을, 이걸 역사적 결단의 가치 결정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막스주의와 우리가 실존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주체적 가치 결정이 중요하고 역사적인 결단의 가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막스주의와 사르트르는 그런 면에서 뭐냐면은 그 생존 철학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존주의 해석은 인간의 역사는 예컨대 인간의 해방과 소외의 극복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동이고, 이 역사의 방향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의미며 인간의 자유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잘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막스주의와 실존주의가 가지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예컨대 인간의 해방과 소외의 극복 같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동이며,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해방과 소외의 극복 같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동이며, 이 역사의 방향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의미며 인간의 자유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칸트의 뭐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구조주의가 나오게 됐는데요. 구조주의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의식의 세계를 그 연구하게 되는, 탐구하게 되는 그런 학문적인 그 기본적인 틀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시적 미개 사이의 혼인과 신화적인 부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원시적 미개 사이의 결혼관과 신화적인 부분의 이야기라. 두 번째는 역사의 목적보다는 역사적 가치 결정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역사적 결단의 가치 결정보다는
사회적 구조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사회적 구조가 결정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역사성의 결단의 해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사성 결단의 해체라고 표현한 것.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구조주의자들이 바로 레비 스트로스라는 분이고요. 이 레비 스트로스의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원시적 미개 사이의 혼인과 신화적 부분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막스주의와 실존주의를 뭐냐면은 대체하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레비 스트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캉은 나의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나의 의식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서 언어에서 나온다. 의식의 주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현실계, 상상계, 상징계, 추상계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르트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주의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포스트 구조주의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유명한 우리가 철학자들이 바로 푸코라든지 드레즈라든지 데리다 같은 분이 있고, 그러면 포스트 구조주의의 기본적인 틀은 무엇이냐면 인간주의에 반하는 부분들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꼭 인간적인 면만 있는 것이,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인간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구의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는 반서구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성주의에서도 반이성주의가 있고요. 문화상대주의라는 있어가지고 합리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반합리주의, 비합리주의,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것들을 이걸 이제 우리가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들고 나온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사회는 바로 미친 사회처럼 광인의 시대고, 그 다음에 규제와 포획되어 있는 사회로서 족쇄의 사회가, 그 다음에 폭력성과에 난무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정신병이 지금 이제 들이지워져 있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즉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되게 된 이유는 바로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상징체가 우리가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상징체가 함정에 빠져버렸던 그 원인은 또 뭐냐 이거지. 두 차례의 세계대전 1, 2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스주의의 실패, 그 다음에 세 번째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반서구주의 비판이 나오게 되고 문화상대주의가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보편성, 합리성, 이성주의에 따른 계몽주의가 해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배, 억압, 착취, 군림하는 그 상태로서 우리 사회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배, 억압, 착취, 구조하는 사회이 이게 바로 영미식의 정치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합리적 이성주의에 따른 지배, 억압, 착취, 군림하는 행태가 바로 영미식의 정치 모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인 세계로서 자기 존재, 자기 인식 과정과 객관적인 세계의 사회적인 관계, 사회와 가정이 이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사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를 뭐냐면은 그 설명하고 있는데, 칸트 이전에는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가 일치하더라는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것이고요. 칸트 이후에는 아까 주관적인 세계와 객관적인 세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주관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고 객관적인 것은 뭐냐면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보살사상은 실존주의라는 말을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보살사상은 바로 태고사 문명기에 가지고 있는 그 사상적인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존주의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뭐냐면 가장 또 각광받는 뭐냐면은 철학사조인데, 이 보살사상과 실존주의가 뭐냐면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면 어떤 테마로 이루어져 있느냐?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자연적인 요소와 초월적인 요소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 테마를 이렇게 됐는데, 초월적인 요소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은 대상이 인간과 관계없는 것을 초자연적이라는 요소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 순수 인성을 칸트가 부르짖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의식이라고 에드문드 후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결은 자기의식이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종교에서는 영혼이라 표현하고, 철학에서는 실존이라 표현하고, 의학에서는 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라는 것이 아까 자아의식, 마음, 인식작용, 그 다음에 범으로서 찢다, 그 다음에 몸체는 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의와 선악과 미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 이러한 객관적인 세계로 칸트 이전을 말하는 것이 있었다면 칸트 이후에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할 때를 우리가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명주의라고 표현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아까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객관적인 세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관적인 세계는 우리가 각자만 알 수 있지만, 객관적인 세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회와 가정의 성장이라든지 역할 존재라든지 성과 책임이라 인사조직이라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테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연구하신 분이 바로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인 최동석 박사님이시고, 왜 이것이 뭐냐면 인사조직연구소가 우리의 학문에게 매우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인사조직연구소에 대한 객관적인 세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와 가정의 성장이라든지 역할 존재라든지 성과 책임이라든지 인사조직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사조직연구소장인 우리 최동석 박사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연구하셨는데, 저도 뭐냐면은 성취 예측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사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역할 존재로서의 성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인사조직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역할 존재로서 성과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문재인과 이낙연을 욕하느냐 하면은, 문재인은 대통령, 그 다음에 이낙연은 국무총리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촛불혁명으로 개혁을 이루고자 그렇게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놈이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성과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조직연구소의 가장 핵심적인 큰 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막스 베버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열정과 책임과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정과 책임과 균형감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화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성과 책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객관적 세계에 대해서 주관적 세계보다 객관적 세계에 대해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한 것은 오로지 의식작용일 뿐이고, 이 의식작용은 바깥에 객관적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라고 말을 하고, 이 현실성과 구체적 실제적인 보살사상에 늘려 있는 이걸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드먼트 후설도 의식의 확실한 성을 인정한 뒤에, 의식의 확실성은 이거 주관적 세계를 말하는데, 에드먼트 후설이 말하는 의식의 확실한 확실성을 인정한 뒤에 이것이 외적 사물의 존재를, 외적 사물이나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외적 사물의 존재를 추론해 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참이란 의식 밖의 객관적 현실과 일치할까 안 할까에 대해 물음으로써 사람은 어디까지나 의식작용의 내부에서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 뿐이고, 객관적인 사실에서는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뭐냐면은 이 에드먼트 후설은 현상학에서 현실과 꿈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바로 이 관계를 말하고 체험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면, 꿈은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고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이것은 단편지와 조화롭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과 꿈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설의 생각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 진위는 이 구분도 현실과 꿈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의식 자체가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적 진리죠. 의식 밖에 있는 객관적 일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주관적 일치만 의식 자체가 맞으면 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것과 일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의식이란 어떤 조건, 의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 물리학에서도 무한은, 과거의 고전 물리학에서 무한과 연속과 인과는 현대 물리학에 오면서 무한은 유한으로, 즉 경계가 있고요, 연속은 불연속하고 인과는 확률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에드먼트 후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의식과 객관적 세계에 대해서 저는 이 현대 물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같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추어지면은 참 현실, 즉 바깥의 객관적인 사실인 참 현실이 갖추어지면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률, 즉 우리가 환각이라든지 꿈, 환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기초한다. 그래서 진위, 선약, 미추는 의식작용의 주관적인 세계가 만들어낸 것이지 객관적인 세계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현상학에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1번 모든 확신은 의식작용에 들어가고 찢다, 마음 성립되고, 두 번째 자신의 체험을 되돌아봄으로써 의식작용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의식작용을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인간은 자기 나름의 지각의 구조와 체험 속에서 끌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보살사상으로서 태고사의 문명기에서 의식작용이 사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후설의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한 본질적 직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본질 직관의 예인데, 이것이 바로 마음의 현상의 구분, 그 다음에 감정의 본질, 세 번째 경험의 의미, 그 다음에 관념의 본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과거에 파충류이네, 포유류이네, 인간이네, 추상이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설의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은 본질적인 직관의 인간 존재의 특질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걸 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 그동안에 놓여져 있는 우리 정치상인데요. 우리가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큰 정당이, 양대 정당이 있죠. 자, 그래서 학문하는 사람은 바로 학문의 전선에서 있어야 하듯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는 전선에 서 있지 않으면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했던 문재인과 이낙연과 노영민과 그 다음에 임종석과 고민정, 윤건희 같은 이런 친문 세력들이 그 어마무시한 뭐냐면은 자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다음에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을 이렇게 하고도 만약에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과 이낙연과 임종석 소명의 문바들이 왜 요걸 지금 현재 얻어먹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무능력했다는 것은 직무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되고, 직무를 파악할 능력이 없었다는 뜻은 자기가 어떠한 지향성을 가지고,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원래 철학과 사상이 없었던 놈들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낙연과 더불어서 이런 문바들이 합법적으로 국민과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이재명 그 당 대표를 우리가 몰아내려고 가진 온갖 뭐냐면은 행동들을 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저거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인가 할 정도로 그런 의아심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임종석과 노영민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과 이낙연은 분명히 뭐냐면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윤석열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뭐냐면 그 했던 지난날에 그들의 잘못된 내용들이 바로 그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로 문재인과 이낙연이 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과 노영민이가 바로 그러한 놈들입니다. 노영민이가 바로 그러한 놈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두 번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호남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남을 배신하고 호남에서 가장 뭐냐면은 나쁜 놈이, 국민의힘보다도 더 나쁜 놈이 두 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낙연과 그 다음에 임종석과 그 다음에 전해철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은 바로 호남 출신 놈들이 바로 부패해서 자본들과 결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개혁적인 상태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에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예전에 호남 사람에 대한 광주 민주화에 대한 빚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이낙연이와 임종석과 그 다음에 그 박지원을 포함해서 기타 아까 이런 사람들이, 임종석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은 본인이 가야 할 진보 민주 그 다음에 통일 세력으로서 이 자리를 전선을 흐트러 버리고 결국 엉망진창으로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을 4분 5열 만들어 놓은 그 책임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경계하고, 그리고 임종석과 노영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재인과 이낙연이, 그 다음에 고민정과 윤건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뭐냐면 발전하기 어렵겠는데요. 왜 그러느냐?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가짜 양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 임종석, 노영민이, 고민정, 윤건일 같은 건 자기가 그동안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전혀 인식작용 없을 뿐만 아니라 반성할 기미도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되면,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뭐냐면은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교묘한 자기만의 양심의 길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정치인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 법률가는 모두 법률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쳐야 할 것은 윤리, 도덕, 인격의 직무를 반영하는 자는 모두 가짜 양반이라는 것이죠. 직무에 대해서는 아까 성과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성과에 대한 책임. 자, 그래서 이러한 직무를 통해서 양심을 반영하는 자는 허가받은 정치꾼, 허위받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모두 다 뭐냐면 정치 허가받은 뭐냐면 사기꾼들이다. 정치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뭐냐면 사자가 박사, 약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허가받은 그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과정, 절차를 따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등 뒤에 칼을 꽂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과 윤석열, 노영민, 임종석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아주 가짜 양반들이다. 이렇게 뭐냐면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날에 이런 뭐냐면은 설날 특집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준비해 가야 될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74,143년 1961년 2024년 2월 10일 토요일 황금음의 학습 골장 기도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